내가 뭐 하고 있어? 오신이여, 당신이 잘 지내고 최고의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친절한 말을 써주고 나를 응원해준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한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40살이고 결혼했으며 새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이 있었고,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자매는 저보다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상 매우 온순하고 조용하며 교육을 잘 받았고, 극도로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반대였죠. 저는 한두 번 정도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짜증나게 했고, 내가 다른 자매들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예에 바르게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늘 요구하던 것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전혀 활동적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자매들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항상 최고였고 저희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선생님들과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 부모님께 저에 대해 불평했고 솔직히 매년 두세 과목에서는 보충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저희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이건 제 손에 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더 똑똑했을까요? 저보다 더 조용했을까요?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랬고 저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항상 저에 대해 불평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어느 날 저를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제가 공부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것에 돈을 쓰는 건 낭비야. 나는 열심히 일하고 불행해. 낭비된 돈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여자에게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야. 집에 그냥 있어.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계속 울고 또 울었고 결국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1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다음 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집에서 공부를 했죠. 수업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에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는 허락이 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합격 점수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매들은 항상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합격만 했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비록 제 점수가 낮았을지라도 말이죠. 마침내 고등학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모든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몇몇 과목에서 탈락했고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해를 반복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했고 제가 공부를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설득하고 압박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계속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녀도 자매들처럼 될 수 있을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마침내 설득되었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어머니에게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에 매우 집중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학업에 크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가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었고 공부 재료나 과제비를 내야 한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 공부하는 대신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알게 된 몇몇 젊은이들과 카페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러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솔직히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들과 로맨틱한 관계는 전혀 없었고 우리는 그저 친구로서 시간을 보내고 기분 전환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죠. 흥미롭게도 어머니는 제가 그녀 몰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직감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제가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셨고 저는 그 시간을 부정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녀가 나에게 부당하다고 나보다 내 자매들을 더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계셨고 그걸 증명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저를 자매들과 다르게 대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매들과 분리시키고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제 자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어학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학교는 비싸지 않은 공립학교였지만 언어 교육에 특화된 학교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일반 공립학교에 배정되었고 그것이 저를 열등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왜 제 자매들은 언어에 능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항상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를 앞서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제가 같은 길을 따르기를 기대했고 제 형처럼 어학학교에 입학해 뛰어난 성과를 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길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매들은 항상 언어를 쉽게 배웠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제 실수와 실패를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자매들과의 차별의 피해자, 저에게 가혹했던 아버지의 대우의 피해자였습니다. 제 자매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고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모두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는 항상 자매들과 아버지에게 다음날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하면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아니, 그건 내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형이나 자매, 아버지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가자,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것을 사줄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니? 내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내가 그것을 구해줄게라고 말한 적도 없었죠. 저와는 그런 배려가 없었지만 자매들과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축제 때 우리가 옷을 사러 나갔을 때도 어머니는 제 자매에게 이 옷 어때? 이거랑 저거 중에 뭐가 나아? 라고 물었고 자매는 어머니가 보여준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선택이 항상 저에게 강요되었습니다. 저는 논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고 제 의견을 주거나 무언가를 선택하려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팔 블라우스나 반바지 같은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 자매가 그런 옷을 선택했을 때는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자매의 선택에 기뻐하셨고 아무도 왜 저보다 어린 자매가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렇지 않은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조차도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운 날에도 긴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가벼운 긴팔 블라우스라 하더라도 여름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바지를 입는 게 뭐가 문제야? 짧은 드레스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저는 항상 옷을 강요받았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훨씬 예뻤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는 정말 예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입든 어떻게 행동하든 항상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친척들 역시 어머니에게 당신은 공주와 노예를 동시에 키우고 있네요라고 농담했습니다. 물론 공주는 제 여동생이었고 노예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웃었는지 제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농담을 아무런 감정 없이 웃으셨고 제가 어떻게 느낄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의 디테일일 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난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제가 누구인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 여동생의 차분함과 교육, 그리고 온순함 때문에 그녀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범적인 소녀라고 항상 강조하셨고 장난꾸러기인 저와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건을 어지럽히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망가뜨렸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녀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누구인지 달라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본성이었다. 부모님과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말이 오늘날 내가 처한 이 재앙에 이르게 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 가족의 삶은 이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려고 여기 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겪을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방식으로 대했으며 그것이 나를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가끔 나는 내가 조현병에 걸린 것 같다고 느낀다. 어떤 때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때는 내가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낀다. 그들은 자격이 있었고 나는 말해야 한다. 가끔은 그들이 내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어리석었을까? 나였다. 나는 내 손으로 모든 기회를 낭비했다. 나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조차 더 이상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는 나만 생각했다. 고등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나는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그 시험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나는 2번, 어쩌면 3번 시험에서 떨어졌고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도 많이 시험을 쳤고 그 숫자도 잊어버렸다. 나는 시험을 치르고 매일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물었다. 뭐 했니? 시험은 어땠니? 나는 그저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솔직히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옳은지 그른지조차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머니가 내 자매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앉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길. 너는 잘 할 거야. 내 형처럼 될 거야. 지금 대학에 다니는 혹은 성공한 너의 자매들처럼 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나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을 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다. 아마도 그녀를 자극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내 아들이나 딸처럼 되고 싶지 않아. 아무 의미 없어. 나는 항상 그녀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상했다. 그녀는 내 어머니였지만
나는 속으로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싶어 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녀는 내 따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깊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는 그녀를 상처 주고 싶었을까?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더 화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나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강해지려고 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지려 했고 내가 그녀를 더 짜증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말을 했다. 그것이 내게 이상한 통제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더 화나기를 바랐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길. 내 딸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한 일에 만족하니?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선생님들과 함께 답을 검토하길 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아무 말이나 했다. 그리고 내 형, 그토록 순종적이고 차분했던 형이 나에게 다가와 자, 시험에서 한 일을 보여줘 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차분했고 나에게 소리친 적이 없었고 나를 때린 적도 없었다. 그것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나는 그가 화를 내고 폭발하길 바랐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시험 때문에 긴장했지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려고 했다. 내가 그를 밀어내려고 해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도 다정했고 나를 많이 사랑했고 항상 나를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화를 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이 나를 깊이 불편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형과 내 여동생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걱정했다. 그들은 절대 나를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갈등을 만들고 그들과 싸우려 했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조차도 말이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여겼다. 그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왜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니? 멀리 가. 그리고 내가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기분 나쁘게 느끼길 원했지만 그는 항상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길.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것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소리치고 나를 때리거나 나를 무언가로 강요하길 바랐다.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친절했다. 내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내게서 가혹한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내 자매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알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변하길 바랐다. 그들처럼 조용하고 똑똑하고 침착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물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내 행동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복습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답이 틀렸다. 물론 나는 어머니나 형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더 화나지 않게 하려고 말이다. 형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속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었고 그를 밀어냈다. 어머니가 시험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그녀는 화가 나고 매우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물었다. 타이시라, 뭐 했니? 몇 점을 받았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것은 그 전후의 문제야. 하나님이 이 실패자에 대한 내 문제를 보상해 주시길.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 자매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행복했다. 왜 내가 행복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집안 전체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쾌감을 주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계속 슬퍼해. 이 슬픔에 빠져봐. 어머니는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엄격하게 쳐다보셨고 나는 그녀가 내 말과 상황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알다시피 올해가 학교에서 너의 마지막 기회였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잖니, 맞지?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나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어머니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며 말씀하셨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면 우리는 등록비를 다시 한번 지불하고 널 다시 학교에 보낼 거야. 나는 기꺼이 내 금을 팔아서 내 학비를 낼 수 있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제발 이번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공부해. 내가 내 아버지를 설득해볼게. 신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그녀는 이 모든 말을 했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처음부터 진지하게 임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 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오만하고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행복해요. 끝났어요.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고 실패자로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나를 더욱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느꼈고 내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셨다.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가 화를 내든 나를 비난하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고 그것은 나를 이전보다 더 화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물론 나는 항상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나가게 두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들었던 이유였다. 나는 내가 원할 때 결코 나갈 수 없었다. 게다가 내 여동생에게 결혼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더 어린 그녀에게 이미 청혼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 반면 나는 맞이였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 여동생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저는 아직 어려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미 어엿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교육과 체육 수업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녀는 항상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학업이든 스포츠든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완전히 순종적이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항상 했다. 반면 나는 완전히 반대였다. 나는 아무것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그녀를 짜증나게 하려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타이세르. 내가 그걸 해줄게. 그녀는 내가 명백히 그녀를 자극하려고 할 때조차도 항상 도와주려고 했다. 그것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반응을 유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 타이세르, 내가 그걸 해줄게 라고 말하곤 했다. 마치 아무것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나를 더 좌절시켰다. 나는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코 그녀를 화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순종적이었고 그것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순종적이고 친절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나를 가장 짜증나게 했던 점이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난 그래. 성격과 존엄성을 가지려면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짜증나게 할 필요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만족하신다는 것이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중 하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녀는 부모님의 승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내 여동생이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그렇게 사랑받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내 형은 졸업해서 엔지니어가 되었고, 내 여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동안 나는 집에서 세탁하고, 청소하고, 어머니를 도우며 채소를 다듬고, 머릿속에는 나쁜 생각들로 가득했다. 싸움은 계속되었다. 나와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내 자매들까지, 비록 그들은 직접적으로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상 나를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있을 때 그녀에게 결혼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집에 있었고 나는 물론 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동생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도 하지 않은 내 여동생이 우리 가족 중 가장 예뻤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마치 달처럼 빛났다. 반면 나는 주목받기 위해 애쓰며 거기 온 신랑감과 장난치며 웃고 나 자신을 과시하려 했다.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고 점심 설거지를 끝내야 한다는 핑계로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나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내 여동생은 신랑감과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거실로 들어갔다. 내 여동생은 그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첫 제안을 거절하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결혼 제안이 오면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어머니는 적어도 그들이 집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다른 신랑들에게 길을 열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어머니는 신랑을 거절했지만 그들이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한 것은 그저 문을 여는 논리를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 그 중에서도 학업을 마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만약 그가 나를 원한다면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더 이상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너는 우리 명예를 망치고 있어?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 나는 꾸중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대화에 신경을 써야 할까? 내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약학대학에 진학했으며 나는 정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청혼자가 없었지만 여동생에게는 계속해서 신랑감들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나에 대해 걱정하셨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아무도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내 여동생에게는 계속해서 신랑감들이 찾아오고 있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고 널 원하지 않아. 나는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날 찾겠어? 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을 탓하는 것이 그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어.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해.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들의 만족이 세상을 내 발 아래로 가져다 줄 거야? 나는 내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를 원해. 나는 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한 청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학 동료였고, 그녀가 어머니에게 그가 그녀의 손을 청하러 오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했고, 한 달 후, 여동생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식 날, 신랑의 이모가 나를 보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내가 약혼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도 신랑감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들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그들은 우리 집에 왔고 나는 나의 청혼자가 될 칼레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일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은 장점으로 보였지만 솔직히 나는 그에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는 그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많은 반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나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고 농담하고 웃으며 그의 어머니는 종종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라고 말했으며 그의 여동생은 나를 껴안고 심지어 얼굴에 뽀뽀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편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놀라며 왜 그런지 물으셨습니다.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말투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 여동생의 신랑처럼 매력이 없어요. 어머니는 실용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가지는 거야?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좋은 성격을 가졌고 아내를 존중하고 잘 대해줄 거야? 어머니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아니요, 거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 결혼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집을 떠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집에서 편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나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솔직히 남편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화가 나 있었고 왜 그런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나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나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만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계속 시도했고 마침내 내가 양보하여 우리의 신체적 관계가 이루어졌고 나는 공식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첫 달에 나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좌절했고 계속해서 신이 원하시면 나는 그와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나는 그를 화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남편에게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조금씩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첫 딸이 1살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나를 잘 대해주었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그를 자극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새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1살 반이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인내심이 많았던 남편이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화나게 하거나 자극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때리고 내 머리카락을 잡고 아파트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동물인 것처럼 나를 끌고 다녔고 그것은 내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모욕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불행히도 나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오랜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부탁했다. 나는 동의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아침부터 싸우고 있었지만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친구를 맞이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고 남편이 명백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싸웠어? 남편이 대답했다. 응, 우리 싸웠어. 친구는 도와주려는 듯 말했다. 내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봐.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게. 그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칼레드에게서 내 번호를 받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 그가 너를 상처 주면 나에게 말해. 나는 그의 말에 설득당했다. 알겠어요. 필요하면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가 대답했다. 걱정 마.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게.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족에게 퍼뜨리면 더 큰 불화만 생길 뿐이야. 나는 안도했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남편의 친구는 우리를 도우려 했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이게 해결이 될까? 이것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고집과 원망은 여전히 강했다. 나는 나아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남편과 계속 가족으로 함께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털어놓고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길 바랐다. 남편의 친구에게 의지하는 대신 말이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느끼게 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이미 악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부모님의 눈에서 그 기쁨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말했지? 그녀는 그것을 받을 만했어 라고 스스로 말할 것임을 알았다. 그때 나는 칼레드의 친구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 그는 나에게 언제나 연락했고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점차 그는 나에게 더 가까워졌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 나는 그가 밖에서 나를 만나자고 할 줄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내 집으로 갈게. 아무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나는 동의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그는 우리 집에 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는 관계를 가졌다. 그것은 내가 결혼했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다. 칼레드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강요된 느낌이었지만 아흐메드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나는 행복했고 사랑에 빠졌으며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흐메드는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칼레드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항상 아흐메드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했다.
아흐메드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레드는 매번 이혼을 거절했다. 매번 다툰 후에 그는 나를 때렸지만 그 후에는 후회하며 나와 화해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말했고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거절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는 칼레드와 점점 더 멀어졌고 아흐메드와 더 가까워졌다. 아흐메드는 마치 진짜 남편 같았고 칼레드는 그저 임시로 있는 존재 같았다. 어느 순간 아흐메드는 나에게 더 과감한 제안을 했다. 우리가 관습법에 따라 결혼하고 내가 칼레드와 나중에 이혼하면 어떨까?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결혼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나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칼레드는 일을 하러 나가 있었으니까.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나는 그 상황에 지쳐갔다. 나는 아흐메드에게 말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폭력과 모욕, 이중생활은 이제 끝내야 해. 그는 우리가 도망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날 칼레드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으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모두가 잠든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옷장에 숨겨둔 가방을 꺼내어 옷을 빨리 입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아흐메드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그가 전화를 걸었고 나는 바로 그에게 갔다. 우리는 차에 타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음식을 사서 그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칼레드가 내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며 절박해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계속해서 물었다. 나는 그 대화가 칼레드와의 끝의 시작이 될 것을 알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나의 인생이 이제 아흐메드와 함께한다는 결심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진정한 지옥에 빠지기 시작했다. 칼레드가 처음으로 그의 친구와 나를 함께 본 날, 그는 그 친구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칼레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게 내 마음에 드냐? 항상 우리를 화해시키려던 그 친구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아흐메드는 대답했다. 그녀와 이혼해. 누가 그런 여자를 원하겠냐? 그 말은 칼레드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침묵한 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와 이혼해. 누가 그런 여자를 원하겠냐고 들었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너 그녀와 함께 있었어? 아흐메드는 대답했다. 그래, 그녀는 나와 함께 있었어. 그 순간 칼레드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나를 공격했다. 그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흐메드는 그것을 보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는 칼레드를 붙잡아 나에게서 떨어뜨렸다. 아흐메드는 체육관에 다니며 강했지만 칼레드는 더 약해 저항할 수 없었다. 칼레드는 거기서 굴욕을 당하고 상처받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때리고 나서 슬픈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아흐메드는 칼레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녀와 이혼해.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칼레드, 이걸로 끝내자. 그는 음악을 크게 틀었고 칼레드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했다. 내 아이들은 이미 이모의 집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보지 못했다. 그때 아흐메드는 나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칼레드 앞에서 모든 것을 했다. 그것은 최대의 굴욕이었다. 우리는 웃으면서 함께했고 칼레드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아흐메드는 그의 전화를 꺼내 들어 모든 것을 촬영했다. 그리고 칼레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장 그녀와 이혼해. 칼레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한 상태로 마침내 이혼 선언을 했다. 그때 아흐메드는 칼레드를 보고 말했다.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우리는 이미 6개월 전에 결혼했어.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결혼했을 뿐이야. 칼레드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올라오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칼레드가 무슨 짓을 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흐메드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계획대로 그를 재우자. 그리고 우리는 칼레드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아흐메드는 내 앞에서 차를 마시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칼레드는 마시기를 망설였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고 몇 분 후 깊이 잠들었다. 나와 아흐메드는 이혼을 축하했고 우리도 잠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났을 때 혼란이 가득했다. 거리에는 경찰차들이 있었고 큰 소란이 일어났다. 우리는 칼레드가 억압받고 부서진 상태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이제 나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흐메드와 저지른 모든 재앙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최대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이 악마였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사실 악마는 나에게서 배우고 있다. 그가 악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악마는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를 악마 탓으로 돌리지만 진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악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게 한 건 악마가 아니었다. 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고집을 부렸고 모든 것을 잘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란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모든 부모님께 말하고 싶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라.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은 성장하며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문제를 갖지 않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하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길 바란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